자, 제목 없는 코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분이 나오지 않을 때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문자로. 참 희한한 코너.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인과 정치.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우선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진보정당 최초로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물론 아직 여론조사가 네. 득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축 한번 했겠습니다. 그죠? 그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이제 우리 겸허하게 좀 임하자. 네. 너무 들뜨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얼굴이 이미 들뜨셨는데. 사실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예. 우리의 목표는 두 자리 숫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하셨죠. 예, 예. 다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가 없어요. 세 자리 숫자로. 근데 지금 여러 추세로 볼 때 뭐 두 자리 숫자는 이미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하고 넘어간 수치가 각 네. 여론조사안에 조사기관에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 차이가 네, 있긴 그렇습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지율보다도 바로 이제 저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홍준표만큼은 확실히 따라잡자. 사실 지금 손을 뻗치면은 홍준표 그 후보의 그 뒤통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큼은 그래도 이 그 촛불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홍준표만큼은 꺾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어제 바른정당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보수 표심이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갈릴지는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너무 야속하고 유승민 후보가 불쌍해가지고 거꾸로 유승민 후보 결집도가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량 탈당. 사실 그 바른정당이야말로 그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네. 일종의 그 과거 우리가 보수 진영의 그런 이제 그 시대착오적인 걸 탈피하는 개혁 보수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개혁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바른정당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는데 산산이 쪼개질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좀 얘기를 했는데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어제 밤에 모인 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귀환하려는 돌아가려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자기 이제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산산이 쪼개지겠죠. 여기서 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그로 가는 분들 연합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합류할 분들 그리고 이제 남는 잔류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선판을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각자 의원들이.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년 이후의 살 길을 갖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모였고 또 그걸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물론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예. 그래서 전체 판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진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사실 몇몇 이제 판을 정리하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퇴시켜서 그다음에 뭐 이게 수순이 있는 있었겠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뜻대로 되긴 힘들 것이라고 보이죠. 유승민 후보는 뭐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훗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만이 이제 네. 후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른정당 사태를 보시면서 뭐랄까 내가 저거 겪어왔던 길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길이다. 물론 진보정당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후보 사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혹은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요구는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진보공단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예,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과거에 보면 이제 권영길 후보가 몇 번 나갔지만은 그때는 내부 동료 없이 끝까지 예. 갔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예.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저희들이 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예. 후보 등록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지금은 맞다. 예.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심상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그때 네. 그런 한번 일을 겪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그 소위 이제 진보정당이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박빙이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불리할 때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겨우 2달 받고 있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정의당 혹은 네, 네, 뭐 그런 시기와는 이제 작별해 가고 있는 것 작별해 같고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당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겠다. 뭐 다른 당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힘내라. 유승민 했던 게 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 지난주에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창원에서 그 선거 운동하고 있는 중에 같은 시장에서 예. 유승민 후보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만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예. 이제 그 얘기 굳세어라 유승민 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계산도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야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저희들 원래 계산에 좀 능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저 후보가 지금 겪고 있을 고통 이거 우리 다 겪어봤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좀 다릅니까? 네. 네. 거기는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저렇게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그 대표 공동개혁정부 요게 영향을 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뭐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은 적폐와 손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다 합치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말은 이제 뭐 그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30몇 명, 네. 바른정당 합치면 이제 60몇 명인데 예, 그러나 사실 이건 적폐와 손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탄핵 정국에서 이제 외쳤는데 이게 정치냐라고 분노하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지금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이 국민의당이 또 이걸 승인한 게 아니에요. 후보는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조각권 가지고. 예, 네. 제가 볼 때 일종의 외주 하청 준 것 같아요. 외주 하청. 되게 이제 직접 하기에 좀 험하거나 네. 위험하거나 또 뒷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주잖아요. 외주 하청을 줘가지고 입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3자 단일화 혹은 뭐 다른 후보 사퇴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외주 하청을 준 거죠. 외주 하청 줘가지고 네. 당론도 아니에요. 근데 후보가 또 이렇게 후보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그 공동정부위원회라는 게 네. 바깥에 임의로 있는 건데 근데 또 밤에는 또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네. 사실은 다 내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단히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업가들이 다 이러지는 않아요. 일부 악덕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예. 외주. 험악한 얘기이기 때문에. 외주 하청 주는 거죠. 네, 외주 하청을 줬다. 김종인.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외주업체 사장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이 또 되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 TV 프로그램을 제가 거론해서 그거 하긴 한데 그 냉부라는 거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네,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이제 가지고 셰프들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셰프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비어 있어. 김종인 셰프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김종인 셰프가 열어봤더니 냉장고가 비어 있어. 그럼 그 뭐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동정부를 하는데 공동정부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 셰프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플라스틱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도마를 썰어 가지고 이제 요리를 도마를 썰었어. 예전엔 초근 목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 펄벅의 대제도 보면 벽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물 넣고 이렇게 삶아 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펄벅까지 갔습니다. 네. 네. 자, 펄벅의 돼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외주업체와 냉부. 이게 다른 당의 그러니까 다른 당의 논평하는 거 정말 촌철살인이신데 지금 자당이 급하기 때문에 예. 잠깐씩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냉장고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각종 여론조사에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상승 추세는 확실하단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큰 거는 안철수 효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이 보수 표심이 최적합 후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반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나긴 여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실크로드도 아니고 이거 표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 실망을 하면서 가능성도 떨어지고 당선 가능성 떨어지고 또 과연 이제 이 보수 DNA가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들면서 여기서 이제 뛰쳐나온 이제 보수 표심이 일부가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또 그걸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미끼를 많이 던졌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토론회를 유세로 활용한 후보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저는 유세로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뭐 선수라는 게 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은 또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선수죠. 나쁜 선수. 요리사로 치면은 소금이라거나 설탕을 많이 써가지고 당장 맛을 현혹시키지만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음식 만드는 설탕, 요리사죠. 소금 말고 조미료, 화학조미료. 저 화학조미료 다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여하간 토론의 평가가 보통들 이제 토론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전문가 평가하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거의 꼴찌였어요. 전문가들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후보 평가를 하면. 근데 저는 이 토론을 유세 연장처럼 활용하는구나.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을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마약이나 담배 다 나쁜 거잖아요. 마약이나 담배.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나쁜 건데 또 비전문가들은 또 많이 애용하잖아요. 비전문가들. 그래서 하여튼 유세처럼 써먹어서 토론장을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자신을 정책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죠? 갈라쳐가지고 본인의 표를 모으는 데는 아주 주요한 전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는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붙거나 살짝 역전하거나 이런 조사까지도 있어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유례 없는 선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과거에 보면 누가 1등 할 것인가가 막판까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제가 볼 땐 거의 2007년 선거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선거가 보면은 역대 대선 중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가장 지난 30년 동안 6번 선거 중에 5번 선거는 100만 표 이내에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2007년 선거가
530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명박 정동영 예. 그 후보 이해창 붙었는데 1위가 이제 이명박이었으니까 예. 그때처럼 1위하고 2위 차이가 그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20%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서 이번 선거는 누가 1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2위 할 것이냐. 2위 쟁탈전은 지금 보면 홍 후보냐 안 후보냐 심 후보냐. 아, 여기서 살짝 싹 올라오시는군요. 아, 예를 들면 지금 추세를 보면은 예. 지난 3주간에 1강 2중이 아니라 1강 3중이다. 그렇죠. 예. 이미 왜냐하면 지난 3주간의 그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 속도를 보면은 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데 예. 그 기간 중에 이 3중으로 예. 3중으로 진입할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홍 후보가 2위를 할 거냐 안 후보가 2위를 고수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심 후보가 홍을 따라잡고 안까지 이렇게 3위까지 꺾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냐. 1강 3중 처음 나왔네요. 1강 3중. 어제 저희가 무자 토론할 때 새로 나온 게 신양강이었거든요. 근데 촛불 민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죠. 일단 3중. 홍이 네. 독보적인 2등이 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홍 후보가 2등이 되면 박근혜 석방하라. 안 하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 후보가 2등이 되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흔들릴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뿌리가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집권 여당 안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니나 내나 이러면서 섞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2등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협력 관계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설득해 보세요, 지금. 지금 그 유권자한테 그걸 설득할 타이밍 아닙니까? 왜 2등을 해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그 1,700만 명 이상이 지난 네. 수개월 동안 촛불 들고 모였을 때 외쳤던 여러 가지 어떤 희망 사항들을 네.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근접성은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므로 그럼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심상정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나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다소라도 반영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소위 깜깜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네. 동안 여론조사 발표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각 그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불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가장 잘하는 게 보수정당이었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네. 선거에서 보수정당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더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쪽이 더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100% 인정하고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일주일, 예. 예. 그리고 또 뭐 부자 몸조심 한다고.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한 표로 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한 표로 더 확실히 굳히자는 건데 정말 좀 제가 볼 때 큰 후보라면은 예. 5월 9일까지만 볼 게 아니라 5월 9일에 당선만 되면 됩니까? 그래서 당선만 되면은 2등이 홍준표라도 됩니까? 그건 전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큰 그림을 갖다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을 갖다가 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냐도 감안하면서 뭐 2등을 누가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2등 되는 걸 굳이 막을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1등 입장에서 보면 2등이 홍준표 후보가 되거나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노회찬 대표님이 처음으로 이 시간 처음으로 얼굴이 긴장이 되고. 저희들은 몹시 긴장되죠. 심각해지면서. 깜깜이 국면에서 엄청난 조직력과 홍보력과 화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뭐 5표 부족하다, 12표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2년 선거 때였던가요? 네. 권영길 후보가 네. 당시 여론조사상으로 한 7, 8%까지도 나왔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10%가. 예. 근데 결국 또 이 막판에 이 깜깜이
국면에서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9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깜깜이 기간 동안 어쨌든 스피커가 큰 후보들이 그리고 조직이 일단 더 훨씬 크니까 그때 이제 조직적으로 뭐 1, 2번 후보들도 다 스스로 불안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때 이 불안감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화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되시죠. 걱정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가치는 네. 요즘에 공유 경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도 공유로 가야 됩니다. 공유로. 예. 혼자 다 먹으면 체합니다. 감을 딸 때도 네. 몇 개 남겨두고 따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가릴 그 계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보수정당, 보수 매체에서 그러니까 일본 후보 표를 일단 좀 떨궈내야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중동과 종편에서 정의당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네. 예,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이번 선거가 진짜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보수층들이 예. 그 주로 또 보수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멘붕인 거죠. 그런 것도.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예.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기가 막혔거든요. 종편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종북이라고 하려면 정의당은 종종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찌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지 야, 저 사람들 근본도 없구나. 지저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선거 국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반갑지는 않으실 텐데. 아니,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제가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5년 전 선거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종편들이 보면은 그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옹호했어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제일 좋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그날 있죠. 취임식하는 그날 사설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후보 당선 축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다 실현하면 안 된다. 그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나왔어요. 다 지키면 안 된다고. 다 지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 확장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 많았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니까. 근데 딱 당선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걱정되니까. 네. 당신이 공약 있다고 다 지킬 필요 없다. 이미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 오늘 밤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토론회가 예상과는 다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번에는. 보통은 뭐 크게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뭐 지지율을 사실상 한 10% 이상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 정의당의 전략은 뭡니까? 뭐 이제까지 토론회에 임했던 그런 자세와 달라질 것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사드 비용 문제라거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당장 현안이죠. 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그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력 있는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또 그간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따져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이 되어 있는 이 개헌 문제라거나 공동정부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까지 토론에서 이렇게 격돌했던 쟁점들에 관해서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좀 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목 없는 코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분이 나오지 않을 때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문자로. 참 희한한 코너.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인과 정치.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자, 우선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진보정당 최초로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물론 아직 여론조사가 네.
득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축 한번 했겠습니다. 그죠? 그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이제 우리 겸허하게 좀 임하자. 네. 너무 들뜨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얼굴이 이미 들뜨셨는데. 사실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예. 우리의 목표는 2자리 숫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하셨죠. 예, 예. 다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가 없어요. 3자리 숫자로. 근데 지금 여러 추세로 볼 때 뭐 2자리 숫자는 이미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하고 넘어간 수치가 각 네. 여론조사안에 조사기관에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2자리 숫자에 육박한 걸 넘어선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지율보다도 바로 이제 저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홍준표만큼은 확실히 따라잡자. 사실 지금 손을 뻗치면은 홍준표 그 후보의 그 뒤통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큼은 그래도 이 그 촛불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홍준표만큼은 꺾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어제 바른정당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보수 표심이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너무 야속하고 유승민 후보가 불쌍해가지고 거꾸로 유승민 후보 결집도가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량 탈당. 사실 그 바른정당이야말로 그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네. 일종의 그 과거 우리가 보수 진영의 그런 이제 그 시대착오적인 걸 탈피하는 개혁 보수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개혁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바른정당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는데 산산이 쪼개질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좀 예견을 했는데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어제 밤에 모인 분들은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심상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그때 네. 그런 한번 일을 겪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그 소위 이제 진보 정당이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박빙이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불리할 때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겨우 2달 받고 있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정의당 혹은 네, 뭐 그런 시기와는 이제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당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겠다. 뭐 다른 당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힘내라 유승민 했던 게 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 지난주에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창원에서 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중에 같은 시장에서 예. 유승민 후보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만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예. 이제 그 얘기 굳세어라 유승민 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치도 계산도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야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저희들 원래 계산에 좀 능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저 후보가 지금 겪고 있을 고통 이거 우리 다 겪어봤다. 끝이다고 보이죠. 유승민 후보는 뭐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훗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만이 이제 후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른정당 사태를 보시면서 뭐랄까 내가 저거 겪어왔던 길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길이다. 물론 진보정당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후보 사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혹은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요구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보정당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예,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과거에 보면 이제 권영길 후보가 몇 번 나갔지만은 그때는 내부 동료 없이 끝까지 네. 갔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예.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저희들이 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예. 후보 등록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지금은 맞다. 예.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귀환하려는 돌아가려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자기 이제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산산이 쪼개지겠죠. 여기서 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그로 가는 분들 연합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나 하고 집단적으로 합류할 분들 그리고 이제 남는 잔류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선판을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각자 의원들이.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년 이후의 살 길을 갖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모였고 또 그걸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물론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예. 그래서 전체 판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진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사실 몇몇 이제 판을 정리하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퇴시켜서 그다음에 이게 수순이 있는 있었겠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뜻대로 되긴 힘들